저희 이제 6장에 차입원가 자본화라는 걸 할 거예요. 얘는 말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계산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계산 문제가 나오고, 특징이 뭐냐면 한 문제 푸는데 계산 구조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요. 대신 응용은 거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기본적인 이론을 얘기하고 내일 이제 오후에 수업할 때 계산을 볼 건데, 한 번만 정확히 틀을 숙지하면 뭐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한 번 푸는데 이게 고려할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논리적 구조를 좀 보셔야 되고, 일단 차이범과 자본화 개념부터 좀 볼게요. 차이범과 자본화가 뭔지. 유형자산의 한 종류고요. 유형자산 내용 중에 사실 포함되어 있는 거고, 우리 최초 취득 시점에 최초 측정 있잖아요. 거기에 사실 포함되는 특수한 원가 중에 하나예요. 볼 건데, 어, 계속 얘기하지만 제가 진짜 여행 같은 걸 되게, 가족들이랑 특히 여행 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행 진짜 자주, 웬간하면 시간 있을 때마다 항상 가려고 그러고, 그 한 2년 전에 저희 첫째 딸 4살일 때 둘이서만 괌으로 2박 3일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에 이렇게 하루였어요. 그였어요. 그리고 막 딸이랑 여행지 가면 스냅 사진이라고 작가들이 사진 찍어주는 거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원래 우리 와이프가 그걸 되게 좋아해요. 제가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첫째 딸이랑 둘이만 여행 가서 한번 찍었거든요. 지금도 제가 참 가슴에 담아두고 있는 사진 중에 하나인데, 여행 되게 좋아한다고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그래서 하와이를 되게 좋아해요. 그 특유의 분위기, 알로하 이 분위기 좋아요. 으,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될 텐데 그렇다고요.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보통 하와이 가면 팁을, 여러분들 나중에 뭐 갔다 오신 분도 있고 저처럼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팁을 드리면 하와이 공항에 내리면 택시 타고 호텔에 가는 분도 있고 렌트를 해서 가는 분도 있는데, 하와이 공장이 되게 공항이 번잡하기 때문에 렌트하려면 저기 버스를 타고 렌트 회사까지 또 가야 된다고요. 픽업 버스를 타고. 추천하는 게, 거기 보면 한인들이 하는 택시 있어요. 이렇게 큰 밴 같은 걸로 택시 있는데, 보통 하와이 가는 비행기들이 밤에 출발한다고요. 그래서 밤에 자면서 가고 도착하면 거기 아침이니까 보통 밤에 출발해요. 그래서 도착하면 하와이에 한 11시쯤 도착하거든요. 근데 거기 호텔 보통 체크인이 거기도 한 3시에서 2시 사이인데 얄짤 없어요. 딱 그 시간 돼야지 체크인 해주기 때문에 하와이에 11시에 도착하면 할 게 없다고요. 짐도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보통 한인 택시 같은 거 하면은 공항에서 픽업도 해주고, 체크인 할 때까지 일반 사람들이 그냥 관광으로 가기 좀 숨겨진 명소 같은 데 데리고 한 2시간 정도 가이드 해준다고요. 그럼 되게 괜찮아요. 편하고.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관광하고, 저희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관광하고, 렌트카 이제 한인에서 렌트카 받아갖고 호텔 가면 시간이 딱 맞는다고요. 괜찮은데, 제가 거기 타고 가면서 너무 이게 동네가 어떤 동네를 지나가는데 저택인데 집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바다도 보이고 막 하늘도 너무 파랗고. 그래서 이거 집은 얼마 정도야? 이런 집 사고 싶다. 이거 얼마 정도 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저거는 한 150억 되는데 이러더라고요. 원래 하와이가 물가도 비싸고 집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저도 옛날에 그래서 진짜 한번 하와이 여행 갔다가 찾아봤었는데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한 150억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이번 생에는 힘들겠네요. 막 제가 그렇게 농담하고 말았는데, 제가 만약에 150억을 모았다고 칠게요. 그래서 하와이에 정말 땅을 사고 집을 짓기로 했어. 자, 보세요. 그럼 하와이에 집 짓는데 제가 100억을 썼다고 할게요. 그럼 지출할 때 집 짓는데 돈을 썼으니까 현금이 뭐 한 150억이 나갔다고 할게요. 근데 지금 집을 짓고 있대. 아직 내가 들어가서 살지는 못해. 그럼 계정 뭐를 써야 돼요? 건물이라고 쓸 수는 없겠죠. 어떤 계정 써요? 아직 사용하고 있지 않은 유형자산 계정을 뭐 씁니까? 건설 중인 자산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건설 중인 자산으로 150억 이렇게 쓸 거라고요. 어렵지 않죠? 아니 근데 제가 아무리 돈 많이 모았어도 150억을 어떻게 하와이에 현금으로 다 꽂아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게 두 가지가 있었어. 자, 첫 번째로 뭐였냐면, 은행에 가서 하와이에 집 질 거라고 정말로 한 30억 빌려달라고 했더니 빌려준대. 그래서 하와이에 집 질 목적으로 돈을 빌렸다고요. 그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특정 차입금이라고 해요. 목적이 있는 차입금이라고 해서
그래서 30억은 하와이의 집질 목적으로 돈을 빌렸기 때문에 차입금 이름이 특정 차입금이에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바보 아닙니까? 어떻게 회계 강사가 8년이나 된 강사가 대차를 헷갈릴 수가 있죠? 자, 보시면 현금으로 30억, 그 다음에 특정 차입금, 정말 하와이의 집질 목적으로 30억 빌렸다고요. 요거 이자율이 15%, 10%였어, 10%.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제가 신용으로 평소에 마이너스 통장 신용으로 뚫어놓은 게 한 20억 정도 있었다고 할게요. 하와이의 집질 목적으로 돈을 빌린 건 아니었는데 그냥 일반 기업 운영 자금 목적으로 돈을 빌렸는데 그게 여기 흘러 들어갔다고요. 이런 차입금을 뭐라고 그러냐면 일반 차입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하와이의 집질 목적을 빌린 돈은 아닌데 운영 자금으로 빌렸는데 이것도 흘러 들어갔대요. 일반 차입금으로 20억이요. 근데 요거 이자율은 좀 셌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럼 우리가 시산표를 한번 그려본다고 하면 시산표. 시산표를 그려보면 자산 쪽에 뭐가 있겠어요? 건설 중 자산으로 내가 150억 썼으니까 150억 있겠지. 그쵸? 부채 쪽에 뭐가 있을까요? 특정 차입금으로 30억이 있을 거예요. 내 돈 빌린 거. 그리고 운영 자금으로 쓴 게 일반 차입금으로 또 20억 있을 거라고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럼 이렇게 하고 나서 기말이 됐대. 기말이 되면 우리가 아직 건물을 짓고 있다면 회계 처리 해줘야 될 게 있는데 뭐는 회계 처리 해줘야 될까? 뭐는 회계 처리 해줘야 될까? 아, 차입금 이자 비용 낼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일반 차입금 다 기초부터 빌렸던 건데 특정 차입금 이자율이 10%니까 3억만큼 나가면서 특정 차입금의 이자 비용으로 3억 잡았고요. 일반 차입금도 20%니까 현금으로 4억 내면서 일반 차입금의 이자 비용으로 4억 잡았대요.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죠? 그래서 지금 시산표를 보면 특정 차입금의 이자 비용으로 3억이 지출됐을 거고 시산표는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다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일반 차입금의 이자 비용으로 4억이 나왔대요. 근데 보세요. 요 특정 차입금은 요 하와이의 집을 질 목적으로 돈을 빌렸기 때문에 정말 하와이의 집 짓는데 돈이 다 들어갔대. 어렵지 않죠? 그럼 요건 하와이의 집 짓는데 돈이 다 들어갔대. 근데 일반 차입금 봤더니 내가 하와이의 집질 목적으로 빌린 게 아니라 회사 운영자금 목적으로 돈을 빌렸기 때문에 20억 중에서 10억만 하와이 집 짓는데 흘러 들어갔대요. 어렵지 않죠? 그쵸? 그럼 특정 차입금의 이자 비용은 뭐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하와이 집 짓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왔고 거기서 발생한 이자 비용이니까 하와이에 집을 지려면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이자 비용 아닙니까? 특정 차입금 이자 비용 3억은. 따라오시겠죠? 일반 차입금 이자 비용 4억 중에서도 20억 중에서 10억은 하와이에 집 짓는데 돈이 흘러 들어갔으니까 이자 비용 4억 중에 2억은 이 건물 짓는데 어쩔 수 없이 지출했다고요. 건물 안 졌으면 이 돈 안 썼겠지. 그럼 이자 비용 안 나왔을 거 아닙니까? 따라오시겠어요? 그럼 실제로 요 특정 차입금 3억이랑 일반 차입금 이자 비용 중에서 2억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 건물 짓는데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이자 비용이었다고요. 하와이에 집 안 졌으면 이 이자 비용 안 들어. 그쵸? 근데 이렇게만 회계 처리를 하고 끝내면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만 회계 처리를 하고 끝내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렇게만 회계 처리하고 끝내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어떤 문제가 있을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예? 수익 비용 대응이 안 되죠. 지금 아직 집 안 졌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이 안 나온다고. 여기서 효익이 안 나온다고. 근데 비용 처리 어떻게 해? 수익 비용 대응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 이자 비용도 요거 지출하지 않았더라면 저 건물을 못 줘. 그럼 당연히 어디에 얹어주는 게 낫겠어요? 건설 중 자산의 취득 원가에 얹어주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겠어요? 비용 처리 나중에 하면 되잖아. 그래서 일반 차입금, 특정 차입금의 이자 비용 전액과
일반 차입금의 이자 비용 중에서 10억에 해당하는 2억, 합해서 5억만큼의 이자 비용은 이자 비용을 취소하고 건설 중 자산 계정에 얹어주는 게 수익 비용 대응에도 좋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겠어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실제로 건설 중 자산 얼마가 되는 거야? 올해 건설 중 자산의 장부 금액의 기재될 금액은 155억이 되겠죠. 이 회계 처리를 뭐라고 그래요? 요걸 차입 원가 자본화라고 합니다. 아, 선생님,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자 비용을 취소하고 자산에 얹어준다는 거잖아요. 요 이자 비용이 발생하는 시점에 아직 자산에서 수익이 안 나오니까 수익 비용 대응을 해주기 위해서 이자 비용을 취소하고 자산에 얹어준다는 건데 왜 자본화라고 표기하나요? 자본이 아니라 자산인데. 일본식 표현이에요. 일본식 표현은 자본화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확한 명칭은 차입원가 자산화가 맞아요. 근데 이 예전 그 일본의 잔재가 아직 남아있어 자본화라고 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건 뭐냐면 요 회계 처리에 들어갈 이자 비용이 얼마인지, 비용 취소하고 자산으로 얹어줄 금액이 얼마인지를 지금부터 계산해 볼 거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얘를 차입원가 자본화라고 해요. 이렇게 자산 쪽에 얹어준 다음에 나중에 건물이 완공이 되면 건설 중인 자산 155억이 없어지면서 건물이면 건물로 155억 나오겠죠. 그쵸? 그리고 나서 어떻게? 건물 사용하는 기간에 매기말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비용 처리시키면 수익과 비용이 대응될 거 아닙니까? 요 논리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차입원가 자본화는 뭡니까? 지금 현재 수익이 나오지 않는, 취득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는 자산에서 그 자산을 취득하는데 만약에 차입금 때문에 이자 비용 등이 발생했다면 그 이자 비용을 자산의 취득원가에 얹어주는 행위를 차입원가 자본화라고 하고요. 지금부터 우리가 이 이자 비용 취소하고 자산에 얹어줄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걸 배울 거라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차입원가 자본화. 교재 읽어보시면 그럼 선생님, 사실 차입원가 자본화라는 게 아니라 이자 비용 자산화네요.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건 이자 비용 자산화네요. 맞아요, 틀려요. 자산화라는 표현을 쓰는 게 사실 맞지만 차입원가는 이자 비용이라고 쓰면 안 돼. 왜냐면 내가 돈을 빌리다 보면 이자 비용 외에도 별도의 비용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뒤에서 내일 얘기할 거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외화로도 돈을 빌릴 수 있다고. 외화로. 그때가 처음에 돈을 빌릴 때는 달러당 1,000원, 달러당 1,000원이었어. 그리고 내가 10달러 빌렸대. 그럼 나 얼마 빌린 거예요? 10,000원 빌린 거죠. 옛날에 IMF 때 저희 외삼촌이 그 강남에서 증권사 지점 영업을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저희 외삼촌 고객 중에서 미망인인데 굉장히 돈이 많은 할머니가 계셨대요. 항상 그 증권사에 와서 뭐 주식 사고 막 그러셨다는 거예요. 근데 IMF 때 환율이 2,000원까지 올라가자. 진짜 2,000원까지 올라갈 뻔 했었다고요. 저 고3 때인데 올라갈 뻔 했었다고. 아, 고3 때래. 고1 이제 올라가는데 환율이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 삼촌이 그 미망인한테 고객한테 그랬다는 거야. 아, 할머니 요즘 너무 좋으시겠어요. 왜냐면 그때 IMF 때 이자율이 20% 넘었다고요. 은행에 예금 넣으면 20% 나왔다. 20%. 그쵸? 실제로 부자분들 중에서는 그 시절 그리워하는 분들 꽤 많아요. 그랬다고요. 그래서 너무 좋으시겠어요. 지금 금리가 너무 올라서 너무 좋으시겠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아이 새끼가 장난치나 그러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야, 내 재산 달러로 바꾸면 반으로 줄었는데 뭐가 좋냐 이랬다는 거예요. 봐봐. 내가 1,000원을 10달러를 빌렸는데 그때 당시에 환율이 달러당 1,000원이었대요. 그럼 원화 기준으로 10,000원이지. 근데 기말됐더니 달러당 환율이 1,200원 됐대. 그럼 원화 기준으로 얼마예요? 12,000원이라고요. 그럼 내가 원화 기준으로 빚이 2,000원 더 늘었지. 이런 걸 외화 환산 손실이라고 해요. 살짝 얘기할 겁니다. 내일 오후에 여러분 잠 깨면 얘기할 거라고요. 그럼 이런 것들도 건물을 들여다보면 돈을 빌리고 돈을 빌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비용이 이자 비용만 있는 게 아니라 외화 환산 손실도 발생할 수 있다고요. 요거 두 개를 모두 자산에 얹어주기 때문에 이자 비용 자산화라고 안 하고 차입 원가 자본화라고 한다고요. 왜? 이자 비용 이외에도 건물을 들 때 돈을 빌리면 발생하는 비용들이 별도로 또 있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좋아요. 읽어보시면 차입 원가는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 및 기타 원가, 예를 들어서 외화 환산 손실 등을 말한다. 따라서 차입 원가는 이자 비용의 과목으로 단기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위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대. 아직 만들고 있대. 이런 자산은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차입 원가에 해당해서 차입 원가 한해서는
당해 자산의 원가의 일부를 인식하는데 이를 차입원가 자본화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부터 배울 게 뭐라고요? 건물을 지을 때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리면 이자 비용과 같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을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건물이 완공돼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자산의 취득 원가에 계속 얹어준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잠깐만 앞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 유형자산 배울 때 어디서 요 얘기를 배웠냐면 어딨나? 네, 302페이지요. 302페이지. 302페이지에 가운데 박스 보시면 토지의 원가 나와 있죠? 302페이지에. 거기 보면 끝에서 두 번째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취득 관련 차입 원가 있죠? 이거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게. 토지 취득하면서 내가 돈 꼬아서 이자 비용이 들었으면 그것도 토지의 취득 원가에 얹어준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다시 돌아와서 지금부터 예를 배울 거고, 그래서 에디셔널 코멘트 보면 차입 원가 자본화를 시켜주는 이유가 뭐라고? 수익 비용 대응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예요. 에디셔널 코멘트에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좋아, 여기까지 얘기했고, 차입 원가 자본화 구조는 제가 지금 그림 그린 게 그대로 나와 있죠? 그쵸? 하단에 보시면 되고, 차입 원가 자본화는 위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인 적격자산의 취득기간 중에서 발생한 차입 원가 중에서 일정 금액을 자산의 원가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주택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 원가는 당해 자산의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제사항은 윤돈이가 써놓은 거고요. 실제로 오답 유형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자본화 할 수 있다 나온다고. 틀린 얘기예요. 강제사항이야. 무조건 해야 돼. 차입원가 자본화는.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되고, 셀프 스터디 2단 보면 나와 있지만 왜 이자 비용 자본화가 아니라 차입원가 자본화냐면 이자 비용 외에도 외화 환산 손실 등들도 자본화를 해주기 때문에 차입원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차입원가라는 게 뭐야? 돈을 빌리는데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지출이요. 따라오시겠죠? 좋아요.